안녕하세요. 남편이 아프리카로 해외 파견 근무를 떠난 지 1년 만에야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 임신한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쇼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길로 탕환, 중풍으로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친정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7일 후 저는 경찰서 검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남편 민준 씨가 아프리카로 출장을 떠난 지 딱 반년이 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처서가 지나 덥지도 춥지도 않은 외출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읍내 약국에서 파는 단백질 보충제는 영 믿을 수 없다며 당신이 즐겨 드시는 브랜드의 제품을 서울 큰 백화점에서 사오라고 성화를 부리셨습니다. 간 김에 혈압약도 2통 사오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3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침대 신세를 지고 계셨는데 약만큼은 꼬박꼬박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후 곧바로 시내 중심가에 있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지하 1층 약국에 들러 혈압약을 샀습니다. 약사는 사모님, 요즘 이 약이 행사 중이라 2통 사시면 비타민 1병을 드려요. 라고 하더군요. 돈 아끼는 걸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알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며 복용법을 꼼꼼히 묻고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3층 건강식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3층은 꽤 붐볐습니다. 대부분 옷을 구경하거나 유아용품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단백질 보충제 매장을 찾아 점원에게 제품을 달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민준 오빠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여자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였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은 흔하니까요. 그런데 점원이 물건을 포장하는 동안 곁눈질로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재킷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옷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남편 민준 씨에게 큰맘 먹고 사준 40만 원짜리 재킷이었으니까요. 그가 떠날 때 여보, 이 옷은 튼튼해서 아프리카 현장에서 입기 딱이야. 다녀와서도 입을 수 있겠어라고 했던 말이 생생했습니다. 소매 끝자락에 이삿짐을 나르다 긁힌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제가 돌아오면 짝입기해 주겠다고 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손에 든 쇼핑백을 놓칠 뻔했습니다. 급히 고개를 돌려 그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데 민준 씨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떠날 때보다 살이 좀 올랐고 영상 통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햇볕에 그을리긴커녕 피부가 뽀얗더군요. 그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의 허리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는 배가 꽤 불러 있어 임신사 5개월은 되어 보였습니다. 한 손은 민준 씨의 팔짱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이 휘어지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지만 손을 떨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굳어서가 아니라 뇌가 멍해져서 현실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프리카에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 영상통화에서도 신호가 안 좋아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거라고 엄마 밥 드시는 모습이나 찍어보내라고 했는데 저는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다시 한번 자세히 그들을 살폈습니다. 여자가 콧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다리 좀 아파. 우리 어디 가서 좀 앉자. 민준 씨는 저와 통화할 때보다 10배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저 앞에 휴게실 있어. 따뜻한 우유라도 사올까? 설탕 안 넣은 걸로 여자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잉, 나 버블티 마시고 싶단 말이야. 민준 씨가
여자의 코를 살짝 꼬집으며 말하더군요. 착하지. 지금은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애 낳고 나면 내가 매일 사줄게.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준 씨가 맞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고생은커녕 서울에서 첩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가졌던 겁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다른 여자들처럼 달려가서 머리채를 잡고 울고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저만 우스운 꼴이 될 테고 민준 씨가 오리발을 내밀면 저만 화병이 날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매장으로 돌아가 점원에게 아가씨 이 물건 다음에 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점원이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고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습니다. 뻔뻔하게 아프리카에 있는 척 연기를 할지 궁금해서요. 하지만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전화해서 뭐 하겠습니까? 거짓말할 핑계나 만들어줄 뿐이죠. 차라리 힘을 아껴 이 지긋지긋한 시댁 살림부터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바로 터미널로 가서 친정인 홍천으로 가는 표를 끊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엄마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정에 가서 자려고. 문 좀 열어줘. 엄마는 금세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민준 서방이랑 싸웠어? 아니면 사돈어른이 또 힘들게 하시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이야기할게. 별일 아니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눈치 빠른 엄마는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겠지만 더 묻지 않고 알았다. 갈비찜 해놓을 테니 조심히 오라. 고만하셨습니다. 엄마의 문자를 보자 그제야 코끝이 찡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민준 씨 같은 놈 때문에 울기엔 제 눈물이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친정 동네에 도착하니 이미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친정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시장에 들러 과일을 좀 샀습니다. 시어머니 드릴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드릴 거였죠. 과일을 들고 시댁으로 향하는데 멀리서 시어머니가 사는 낡은 주택 대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의 걸걸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이 망할 년, 약 사러 가서 함흥차 사네. 날 굶겨 죽일 셈이냐. 네.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 오는데 집구석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시애미 하나 못 챙겨? 대문 앞에서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제야 기어 들어와? 오후 내내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한 잔 떠주는 사람이 없어. 너 일부러 땡땡이 치고 늦게 온 거지? 예전 같았으면 죄송하다며 얼른 짐을 내려놓고 물부터 떠다 드렸겠지만 저는 문가에 서서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서울 다녀왔어요. 땡땡이 안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서울은 무슨 또 돈지랄하며 옷이나 사러 갔겠지. 내 아들이 번 돈은 내 노후 자금이지. 네가 펑펑 쓰라고 있는 돈 아니야.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민준 씨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세상 착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 웃음이 그렇게 가식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제 옷들을 닥치는 대로 캐리어에 쑤셔 넣었습니다. 다 제가 번 돈으로 산 옷들이니 민준 씨와는 상관없었죠. 옷장 윗칸에는 민준 씨가 출국할 때 챙겨줬던 여행 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벌옷과 상비약을 바리바리 싸줬는데 그는 그걸 아프리카로 가져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아마 서울 그 여자 집에 제 짐처럼 처박아 뒀겠죠.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제 신분증, 통장, 도장을 챙겨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짐을 다 챙겼을 때쯤 밖에서 시어머니가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쌤뱅이처럼. 나 화장실 가야 하니까 빨리 나와서 부축해. 평소라면 벌떡 일어나 나갔겠지만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제 곧 이 집을 3년 동안 무료 간병인 노릇을 했던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날 테니까요. 민준 씨의 배신이 숨겨져 있던 이곳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짐 가방을 든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악을 썼습니다. 너 짐 싸서 어디 가? 감히 어딜 도망가려고. 민준이도 없는데 네가 나가면 난 누가 돌봐. 당장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이혼시키라고 할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민준 씨랑 이혼할 거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휠체어를 피해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제 옷자락을 잡으려다 실패하자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애미 버리고 도망간다. 중풍든 늙은이 굶어 죽으라고 도망간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석양에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새로 시작이다. 다시는 그따위 남자와 가족 때문에 나를 희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정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엄마가 대문 밖에서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셨죠. 어머, 짐이 왜 이렇게 많아? 엄마는 제 짐 가방을 받아들고는 팔뚝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날 추운데 춥진 않았어? 엄마는 왜 짐을 싸왔는지 묻지 않고 저를 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구수한 갈비찜 냄새가 났습니다. 그제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하루 종일 만두 한 개 먹은 게 다였으니까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아빠가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딸 왔어? 얼른 손 씻어라. 갈비찜 다 됐다. 제 방은 결혼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벽에는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이불은 각 잡혀 개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늘 청소해 두신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물을 가지러 나가시려는 걸 제가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안 바빠도 돼. 엄마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민준 서방이 너 속상하게 했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해봐. 저는 코를 훌쩍이며 서울 백화점에서 본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가죽 재킷부터 임신한 여자, 그들이 나누던 대화까지. 엄마는 듣는 내내 허벅지를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그 순진한 척하던 놈이 그렇게 앙큼한 짓을 해. 아프리카 간다고 거짓말하고 서울에서 딴 살림을 차려? 그게 사람 새끼냐? 갈비찜 그릇을 들고 들어오던 아빠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셨습니다. 서연아, 너 그런 놈 때문에 슬퍼할 것 없다. 당장 이혼해. 친정에서 우리가 다 받아줄 테니까 걱정 마. 부모님의 든든한 위로에 시댁에서 쌓였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식후에 엄마는 제 짐 정리를 도와주시며 이 좋은 옷들 아끼지 말고 입어. 궁상 떨지 말고라고 하셨죠. 아빠는 거실에서 TV를 보시며 힐끔힐끔 제 눈치를 살피셨고요. 저녁 8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가 받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고함이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 어디 갔어? 나 혼자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당장 안 튀어와? 저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안 가요.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시어머니는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네가 안 오면 민준이한테 일러서 이혼당하게 만들 거야.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제가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 타령 좀 그만하세요. 민준 씨 아프리카에 없어요. 서울에서 임신한 여자랑 살림 차렸다고요. 못 믿겠으면 직접 전화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내가 이간질하는 거지? 당장 안 오면 친정 쫓아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맘대로 하세요. 안 무서우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엄마가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잘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물 달라고 깨우는 시어머니도 끝없는 집안일도 없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끓여주신 닭죽을 먹는데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일자리 찾고 싶으면 말해라. 예전에 마트 일해봤으니 캐셔 자리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엄마도 맞장구 치셨습니다. 그래,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해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남편은 배신했지만 제겐 든든한 친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친정에서 푹 쉬며 엄마와 요리도 하고 아빠와 장기도 뒀습니다. 가끔 민준 씨 생각이 났지만 슬픔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 뻔했으니까요. 친구 지은이에게도 연락했더니 당장 만나자며 펄쩍 뛰더군요. 민준 씨는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며칠 동안 그 임신한 여자와 산부인과 검진을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5일째 되던 날 드디어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서연, 너 미쳤어. 우리 엄마가 전화해서 너 집 나갔다고 난리 치셨어. 너 제정신이야? 엄마 몸도 성치 않은데 밥도 안 주고 똥오줌도 안 받아내고 어딜 간 거야? 민준 씨의 고함 소리에 저는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친정 온 게 뭐, 왜 내가 당신 엄마 수발을 들어야 하는데. 뭐? 내가 아프리카 땡볕에서 고생해서 번 돈 다 너희한테 붙이는데 넌 고작 잔소리 좀 들었다고 뛰쳐나가.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옆에서 듣던 아빠가 화를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뺏으려 하셨지만 엄마가 말리셨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하라는 뜻이었죠. 아프리카. 민준 씨, 정말 아프리카 맞아. 그럼 그저께 서울 백화점에서 본 건 누구지? 수화기 넘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 봤겠지. 서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잘못 봐. 그 검은 가죽 재킷. 내가 아울렛에서 40만 원 주고 사준 거잖아. 소매에 구멍 난 거. 내가 꿰매준다고 했던 거. 내가 그걸 잘못 봐.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비슷한 옷이겠지. 그래. 그럼 임신한 여자 허리 감싸 안고 우리 딸 힘들면 안 되니까 버블티 사줄게. 하던 것도 내가 잘못 들었나? CCTV라도 확인해 줄까? 민준 씨는 그제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가 참지 못하고 소리치셨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내 딸 속이고 밖에서 딴 살림 차려? 네가 인간이냐? 민준 씨가 당황해서 애원조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어쩔 수가 없었어. 사장님 조카인데 나한테 들이대서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냐. 내가 화낼까봐. 화낼까봐? 웃기고 있네. 이혼해. 이혼? 서연아, 우리 3년 부부잖아. 겨우 이런 일로 이혼하자고. 일단 집에 돌아가서 엄마 좀 챙겨. 돌아가면 내가 다 설명할게. 엄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속지 마. 무료 간병인 필요해서 저러는 거야. 개수작 부리지 마. 당신이랑 할 말 없어. 법원에서 봐. 야, 서연. 너 진짜 이혼하면 가만 안 둬. 웃기지 마. 당신 어머니 당신이 알아서 챙겨.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니까 사인이나 해.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차단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그러니까 제가 친정에 온 지 7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낯선 지역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준 씨 가족 되십니까? 여기 홍천경찰서 형사과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김민준 씨 모친, 그러니까 박순자 씨가 오늘 아침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웃 주민 신고로 출동했고요. 고독사로 추정됩니다. 아드님과 연락이 안 되는데 연락 좀 닿게 해주십시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민준 씨 전화를 차단해둬서 연락을 못 받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저랑은 이혼 소송 중이라.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있자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니 두 분 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못된 노인네라도 혼자 그렇게 가다니 슈쉼. 아빠가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차단을 풀고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제 집에 들어갈 마음이 생겼어? 민준 씨, 헛소리 말고 잘 들어.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어머니 돌아가셨대. 빨리 내려와. 뭐, 거짓말하지 마. 우리 엄마가 왜 죽어? 거짓말 아니야. 빨리 와서 시신 인도해 가라고. 전화를 끊고 다시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잠시 후 옆집 사는 장씨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오셨습니다. 서연아, 소식 들었니? 너희 시어머니 돌아가셨대. 장 아주머니는 시신을 처음 발견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지나가는데 대문이 닫혀 있길래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담 넘어가 보니 휠체어에 앉아서 고개가 꺾여 있더라. 아이고 무서워라. 경찰은 사인을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지병 악화로 보았습니다. 제가 떠난 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굶고 목말라 하다 돌아가신 거였죠. 시어머니는 민준 씨에게 그리고 다른 친척들에게 전화했지만 다들 외면했던 겁니다. 민준이 그놈은 지 엄마 죽게 내버려 두고 밖에서 뭐 한 거야? 장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오후 5시쯤 읍내에 나갔던 아빠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민준 씨가 내려오긴 했는데 그 임신한 여자까지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으로 바로 안 가고 모텔을 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미친놈, 제정신이 아니구먼. 상중인데 첩을 데리고 와? 엄마가 기막혀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지은이가 소개해준 마트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은 순조로웠습니다. 사장님은 제 경력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바로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죠. 마트를 나오는데 장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놈 꼴 좀 봐라. 집 앞에서 그 여자랑 대판 싸우고 난리도 아냐.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임신한 여자는 시골집이 더럽다고 난리를 치고 호텔이 없냐며 징징대고 민준 씨는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민준 씨는 장례 비용이 없어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아프리카 가서 돈 많이 벌었다고 큰 소리 치던 놈이 빈털털이라는 게 들통나서 개망신만 당했다고 합니다.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변호사를 통해 이혼 합의서를 준비한 저는 민준 씨를 불러냈습니다. 장소는 장례식장 근처 허름한 순대국 밥집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준 씨와 그 여자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런 더러운 데서 밥을 어떻게 먹어? 토할 것 같아 라며 수저를 탁탁 놓고 있었죠. 민준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해서 일어나다가 물병을 엎질렀습니다. 서연아 왔어. 여기 앉아. 저는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앉을 생각 없어. 사인해. 그 여자가 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 여자가 전처야. 근데 재산 분할은 오빠 돈도 반 나눠야 하는 거 아냐? 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돈? 지난 1년 동안 생활비 한 푼 안 보낸 거 알아요? 아프리카 가서 돈 벌었다는 거 다 거짓말인 거 몰라요? 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 오빠, 돈 많이 벌었다며. 아직 입금 안 된 거라며.
저는 변호사가 뽑아준 민준 씨의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요. 서울에서 당신이랑 놀러 다니면서 쓴 카드값 말고는 잔고가 텅텅 비었네.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민준. 너 나 속였어. 돈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뻥친 거야? 식당 사람들이 다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이 그 페류나라며 임신시키고 사기쳤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자, 이제 우린 남이야. 다신 보지 말자. 저는 서류를 챙겨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여자가 내 금팔찌 내놔. 안 그러면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라며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자유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마당에서 아빠가 장기를 두고 계셨고 엄마가 부침개를 부치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잘 끝냈니? 응, 사인받았어. 속이 다 시원해. 그 후 저는 마트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장님 신임도 얻어 월급도 올랐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지은이가 마트에 놀러와서 깔깔대며 말해줬습니다. 야, 김민준 꼴 좋다. 그 여자네 부모님이 들이닥쳐서 난리가 났대. 위자료 내놓으라고 소송 걸었는데 김민준이 빈털터리라 살던 집도 경매 넘어갔다더라. 그 여자는 애 지우고 떠났대. 소문에 의하면 민준 씨는 빚쟁이에 쫓겨 타지로 야반도주했다고 합니다. 겨울에 다리 밑 텐트에서 자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장 아주머니 조카 중에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있다는데 한번 만나볼래? 사람 참 진국이라더라. 처음엔 거절했지만 성화에 못 이겨나간 자리에서 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말수는 적지만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돌싱인 것도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다 알고 나왔다며 서연 씨 탓이 아니잖아요. 앞으론 웃을 일만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해 주었죠. 시간은 흘러 연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트 우수사원으로 뽑혀 받은 상여금으로 엄마에게 순금 목걸이를, 아빠에게는 따뜻한 패딩 점퍼를 사드렸습니다. 엄마는 아까운 돈을 왜 쓰냐면서도 거울 앞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 씨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빠는 도윤 씨에게 술 한 잔을 따라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참 고생 많이 한 아이다. 자네가 많이 아껴주게. 도윤 씨는 두 손으로 잔을 받으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서연 씨 눈에 눈물 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방 안은 보일러 온기보다 더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의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사랑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닌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